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3회 2부 시작하죠. 오늘은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특집으로 딱 한 번만. 한 번만 하나요? 뭐 한 번만 하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총선 전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 특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뭐 총선 특집인 만큼 우선 선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는 게 별칭이라 해야 되나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선관위가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과연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가, 이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이제 교육을 딱 받는 게 그 학교 교육이든 뭐 언론을 통해서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세뇌를 당해 왔죠. 네네.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죠? 사회적 토론을 한 적도 또 별로 없어요. 그동안 이제 광장에서 대중들이 직접 뭐 4.19 혁명이든 5.18 민중항쟁이든 8.7 6.25항쟁이든 촛불 집회든 이런 광장에서 실제 몸을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정말 민주주의적 토론이 이루어진 경험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말 이렇게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민주주의 제도냐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또 선거라는 제도를 딱 통해서 보면 이게 과연 이제 민중의 그 요구가 반영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여론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네. 여론에 따라서 국회의 의석이 분포되지 않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그런 걸 보면 이게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제도가 과연 민주주의 제도냐, 이런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논의를, 본질적인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나서 그다음에 뭐 최근 정치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이곳 인권위 전광판 위에서 303일째 무공농성하고 있는 최정명 항규협입니다. 저희들은 법원이 판결한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왔습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정치가 재벌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재벌 눈치 보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후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후보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계신 노동자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이런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색! 뭐 선거에 대해서 20대들이 욕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왜? 욕만으로도 배부릅니다. 참가 안 너네가 한다고? 투표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치가 진짜 20대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뭔가 좀 보여준다면, 저는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새벽처럼 줄 서 있는 것처럼 20대들도 그렇게 투표를 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마나 뭐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혐오라던가 이 무관심, 그리고 소극적인 것들이 더 좀 커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20대들이 이제는 굳이 투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오히려 한쪽에서는 굳이 왜 투표를 해야 돼 우리가? 이런 의견도 좀 커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해관계가 없어져 버렸나? 20대랑? 제가 이번에 만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데 자기는 굳이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이유는 그냥 정치 혐오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나 하나의 표가 뭔가를 바꿀 수 없다라는 확신, 좀 이런 것들.
아예 무관심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책에서도 이거죠. 싸운 심리학에서도 입니다. 예, 뭐 이걸 관객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프롬이 네. 규정한 거예요? 관객 민주주의라는. 네, 거? 네.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 자본주의의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해왔었죠. 진보 쪽에서.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이론가들은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불렀던 이름이 형식적 민주주의. 네, 절차적 민주주의. 네, 형식적 민주주의. 왜냐하면 뭐 직접 뭐 보통 비밀 뭐 같은 투표에 의해서 직접 자기 대표를 뽑는다 하는 이 형식만 민주주의지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왔죠.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예를 드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갖가지 이 권력과 부를 이 자본가 계급을 비롯한 기득권층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뭐 언론도 네, 언론도 그렇고 네, 이런 조건에서 진보 정당이 탄생해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진보 정당 자체의 건설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조건이라 이거죠. 네네. 그래 놓고선 이제 민주주의를 해봐야 이거는 형식주의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예가 이제 미국의 정당이랄까요. 예.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있지만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 다 부자들이거든요, 진짜. 우리 식으로 따지면 이건 진짜 그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당에서 활동하고 거기서 흑수저는 샌더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샌더스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완전히 변방에서 떠돌던 그 정치인이었지 미국 주류 정치권에서는 얼굴을 못 내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눠먹기.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나눠먹기 하는 방식이었다는 건데 이게 미국이 아주 극단적이고요. 미국의 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성분을 조사해 보면 아주 끝내줘요. 다 사장, CEO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고 가족끼리 네. 해먹는 것도 많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요. 그걸 조사해 보면 뭐 새누리당, 그다음에 더민주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어때요? 출신들이 다 흑수저들이에요? 적어도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때 지방도 가 살아봤는데 지방에서의 그 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 국회의원하고 다를 바 없어요. 저 지방이잖아요. 네, 지역 유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앞에 실제 1인 시위도 했었어요. 개입하지 말라고. 아니 청년 국회의원이 그때 전남대학교 아주 반권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그 네. 민주당 청년 국회의원 후보로 들어가길래 뭐한 짓이냐 이렇게 1인 시위도 했었죠. 맞아. 저도 사실 전라도 쪽에서 좀 살았었는데 그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다 보면 다 인간 쓰레기들이에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그 지역에 목에 힘 좀 주고 사는 인간들이 더 많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하되 이제 전라도니까 야당을 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한국도 이 100%는 아니지만 이 제도권에 들어가는 정치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거의 다 이 한국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새누리당은 또 친일의 뿌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그런 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국민들이 자기 대표를 뽑고 싶은데 자기 대표는 없다는 거죠. 기존 정당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당조차.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건설해서 그것을 활동을 하고 거기에 표를 주는 것은 어렵다. 자본주의 나라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가짜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만 민주주의지 영원히 민중은 자기 대표를 뽑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권력을 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안에서만 뽑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딱 그 정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민중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뽑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이번에는 이 당을 뽑고 다음엔 저 당을 뽑아봐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무력감에 빠져요. 네. 어디를 찍어줘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력감에 빠지면 점점 투표율 떨어지면 얘들은 더 신나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애들이 갖고 노는 거죠, 정치를. 이런 게 사실 현재 자본주의 정치의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중이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에서 한 가지 목적은 정치 권력을 민중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트롤하겠다. 내가 뽑겠다 적어도 대통령을 아니면 국회의원을 뽑겠다. 그 다음에 뭐 정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발의해서 다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소환제도 있고.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게 만드는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이제 진보 세력이나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그걸 비판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췄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 분야에 대해서 설사 민주주의가 됐다 치자 이거예요.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뭐 자본주의적인 어떤 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중이 주인이 돼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극소수의 자본가 내지는 부유층이 경제를 다 쥐고 네. 흔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걸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정치를 바꿀 수 있느냐. 얘네들이 사실은 정치를 좌우하는데 여러 힘을 동원해서 그래서 경제 분야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실현 없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허구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던 거는. 그래서 저도 한국은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고 기본적으로 더 있다 한국은. 한국은 여기에다가 기회를 주지 않는 아주 놀라운 점도 있죠.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려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한국은 이 사상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정권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정치인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자기 대표를 뽑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뭐 진보당도 만들었을 테고 또 진보당이 나름 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습니까?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자본가들이 정치를 농락하고 있긴 하지만 샌더스가 나와서 떠들 수는 있거든요. 사회주의자다. 나 이렇게 얘기하고 막 떠들어도 그걸 처벌을 못 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나와서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조금 거슬리면 정북이야. 빨갱이야. 빨리 얘기야. 사회주의야. 고발 들어가고 수사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를 안 당할 수 있는 선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진정으로 민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백성,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없다 해. 원천적으로. 한국은. 하여튼 그 공간을 열어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으니까 이제 절차 민주주의 이거는 완성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완성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가장 기본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아직 민주주의 완성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안고가 빠졌네, 그죠? 네, 핵심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있어서 뭐 직접 선거권 같은 것만 부활된 거지 사실은 그 기본의 전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거 이건 해결이 안 된 거죠.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는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들을 선거에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김영삼 씨도 이제 못 나오게 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 자격 박탈 당했었죠. 그래서 독재 정권이 자기 눈밖에 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진압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못 하니까 이제 종북이니 내란이니 뭐 이런 이제 딱지를 붙여서 해산을 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가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이승만 때도 아주 노골적이었다가 쫓겨났단 말이지 부정선거했다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12년 대선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그냥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네. 그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는 거죠. 현재 한국 그렇죠. 사회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저는 제도와 더불어서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던 것이 어쨌든 민중을 대변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 확실한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제 주변 사람들 중에는 좀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유명하거나
뭔가 있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싶은 심리 네. 좀 그러니까 너네끼리 안 된다라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여기 진보적 가치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직접 찍지는 않는 이건 뭘까? 아,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권위주의적 성격의 특징이 힘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힘 쪽으로 쏠리는 거죠, 심리가.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맞는데 정책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당선돼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내가 괜히 여기다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다. 차라리 힘 있는 사람 찍어줘서 떡고물 받아먹는 게 더 현실적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한 마을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내가 당선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각 50만 원씩 주겠다. 그 민주당에서는 내가 당선되면 매달 100만 원씩 주겠다 했어요. 그럼 사람들 어디 찍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 찍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찍었을 때 새누리당 방해로 못 주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민주당 찍어서 100만 원 받는 게 이익이지만 대중은 또 그런 점에서 또 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누리당 찍어서 50이라도 받겠다 해서 찍어줬는데 안 줘 이 새끼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가 반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에서 본다면 이 경제주의 공약으로 맞서면 민주당이 필패하는 거죠. 그러게요. 아, 필패하죠. 이번에 경제민주화를 그거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지는 거죠. 지난번에도 문재인 후보가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들고 나왔잖아요. 나도 할게. 뻥쳤지만 네, 뻥이지만. 하지만 대중들은 어때요? 그 뻥을 믿지 이쪽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 경제 프레임으로 가서는 절대 뭐 새누리당은 못 이기는 거죠. 변별력도 없고 못 이겨요. 오히려 대중들의 의식만 더 낙후시키는 거죠. 물질주의적으로. 난 그래서 이번에 딱 보니까 그 서초을에 김수근 그 무소속 후보라고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국정원 해체를 그걸 딱 들고 나왔어요. 네. 그것만 주구장창이 평소에 자기 얼굴도 없던데. 포스터가 그 탄핵 소추안이 그 포스터고 네. 대검찰청 가고 국정원 앞에 뭐 노숙 농성하면서 주구장창 박근혜 탄핵 탄핵 국정원 해체 이것만 계속 외친단 말이죠. 네. 아 진보적 무소속 후보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요. 한국 사회에서. 옛날에 레닌이 하자는 선거운동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랬어요?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이용할 걸 얘기했지 선거는 부차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뭘 해주겠다 무슨 공약 지역 공약 이게 저는 허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중의 의식을 계몽하는 것, 의식을 계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선거 전술은 그거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했죠 레닌이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볼셰비키가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의석을 잡기 위해서 다수당이 되려고선 선거를 했으면 볼셰비키가 우리가 집권하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것 같습니까? 졌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의식을 계몽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당선이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당선 안 될 거고. 그걸 이제 사실은 선거철만이 아니라 꾸준히 하면 좋은데 평상시에 하면 잡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데 평상시에 잡혀가더라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선거에 정치 혐오가 없어지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려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뭔가 희망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을 찍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있지 않고는 이 동력 형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희망을 줬던 게 그래도 오바마였고 미국에서 옛날에 뭐 we can do it, 우리 we can change인가? 하여튼 뭐 우리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지고 오바마가 체인지 해버렸어. 근데 오바마가 들어가서 체인지 됐잖아요. 네, 오바마가 체인지 됐어. 자기가 바뀌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미국에서 뭐 대통령 되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샌더스가 나와서 또 이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런 정도의 어떤 비전 제시, 그다음에 이제 동력을 끌어모으는 힘 이런 게 있지 않고는 국민들 속에 만연한 이 정치적 무관심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정치, 정당, 뭐 진보 진영이 어쨌든 희망을 잘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이 구조적으로 지금 왜곡되어 있는 건 민심이 반영되지 않는 철저히 차단된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대중운동으로 결국
그죠? 모아져서 그 에너지가 또 정치를 바꾸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경로를 잘 그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친일 친미주의자들이 잡고 있는 기득권 구조, 그리고 재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 지배 구조, 그리고 여기에 분단, 그리고 국가보호법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구조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경로를 국민들하고 잘 합의를 하고 뭔가 힘을 모아서 정치 개혁, 뭐 정치 혁명 이런 걸로 좀 갈 수 있는 절차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일단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 뭐 방법론, 대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우선 뭐 보안법 문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뒤집어서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뭐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이제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내 삶은 내 거야. 백성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내 삶이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부모가 결정하고 어릴 때는 나이 먹으면 직장 상사 결정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의 삶은 독재자가 결정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층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실현이 돼야 되는 거죠. 기층에서부터 그 힘을 있어야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이 사회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공동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공동체가 80년대까지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자기의 대표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지지해주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공동체가 깨지면서 파편화되면서 민주주의도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일단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회 같은 데로. 근데 학생회가 활발하니까 그때는 모여서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뭐 저기 총회할 때 불임 토론도 하고 있어요. 총회할 때 사람이 많이 참석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안 모이잖아요. 다 파편화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일단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기층 자체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층 단위를 복원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기층 단위에서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운동이 좀 활발하게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한 제가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실 기본소득제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번 기본소득제. 아니 근데 그것도 권력을 잡아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죠. 권력을 못 잡아도 주장하는 과정에서 희망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일치가 되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가 복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동의 희망이나 목표를 상실한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모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월드컵 때나 모이지 응원하려고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전 거기서 희망을 느껴요. 그래요? 그래도 모일 수 있다. 희망이 그러니까, 생기면. 그러니까 문제는 공동의 목표를 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모이는 건데 그거 제시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 그러니까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를 해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대면 집단이라는 얘기를 소개를 했었는데 프롬 얘기를 에릭 프롬이 무슨 얘기를 자꾸 했었냐면 지금의 민주주의에서의 선거는 제대로 된 놈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가 나왔는데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새누리당 출신이 뭐 걸었는데 그놈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박근혜랑 같이 찍은 사진만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갖고 몰라요. 민주당 후보가 좋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민중연합당이 좋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기꾼들을 뽑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때 나와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당선되고 실제로는 자기 입속을 차리거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이제 복무하거나 하는 이런 이제 배신자들을 뽑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프롬이 얘기했던 거는 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선거를 하는 단위를 지금처럼 몇만 명이 하나 뽑고 이런 식이 아니고 막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이 한 명을 뽑는 이게 줄어들수록 좋은 점은 뭐냐하면 이상한 놈이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는 동이 있죠. 그 동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그 인구가. 그러면 그 세탁소 아저씨가 나왔다. 그럼 알아요. 저 새끼 어떤 새끼인지. 아,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저거. 사기치고 막 그랬어. 아니면 아, 저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 속이는 거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대면 집단이라는 게 페이스 투 페이스거든요. 항상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집단 내에서 사람을 뽑으라는 얘기죠. 평소에 그 사람의 행실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공간. 나쁜 놈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프롬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표를 뽑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구성됐을 때 강력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선거구제가 맞다. 하지만 잘게 썰어서 잘게 썰어가 지금 같은 소집단의 대표, 네. 그 대표 이런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는 올라간다. 방식 그런 권력 기관이 필요하다. 정말 이 조직화가 잘 돼야 되겠네. 사회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데가 좀 그런 편이죠. 예. 북유럽 같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소그룹 단위에서 대표를 뽑는 게 일상화돼 있죠. 거기는 학생회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다. 초등학생들도 선거 뽑거든요. 덴마크 같은데 학생회장. 학생회장 권한이 있어요. 학교 이사회 참가합니다. 초등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사회 들어오면 가라 이놈. 돈 갖고 놀아. 꼬맹이 새끼들이 어디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덴마크는 안 그래요. 2명이 참가해요. 뭐 예를 들어 10명 정도면 2명은 학생 대표예요. 이 학생 대표 말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적 기회를. 그러니까 애들이 컸을 때 민주주의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라났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페이스 투 페이스 집단에서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장기적으로는 이 줄여야 된다. 규모를.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정도만 돼도 500이면 뭐 확실하고 한 1,000에서 2,000만 돼도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사람 인간성을.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한 놈 뽑을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죠. 속아서. 근데 지금은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너무나 좋은 선거제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돈 있으면 뭐 언론에 그냥 뿌려버리고. 그렇죠. 여론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래서 뽑혀서 당선되면 나쁜 짓 하고 그래서 4년 뒤에 또 사기치고 지역 옮겨서 이런 시스템이니까 에릭 프롬은 이런 식의 민주주의 갖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대면 집단에서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직장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 이런 게 막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복원되죠. 네,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어떤 직장 단위, 어떤 공장, 그다음에 농촌, 대학교면 대학교, 요 그룹 내에서 어떤 뭐 대표를 뽑는 방식도 괜찮지 않겠냐 싶더라고요. 늘상 같이 생활하는 그 생활적인 공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뭐 그것도 대면 중에 하나인가. 그렇죠. 그렇게 뽑자는 거죠.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뽑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대전제 중에 하나가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데서 나갔을 때도 반장 선거하는데 종북으로 몰려서 탈락하고 이러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일단 의식이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식을 갖춰준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노조가 민주주의라는 틀은 갖춘 거 아니에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 노동조합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80년대 노동자 투쟁이 활발했을 때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어요, 사실상.
뭘 해야 되겠다는 뭐 소위 이제 계급 해방으로 표현됐던 인간 해방으로 표현됐던 정치적 목표가 뚜렷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지나면서 그런 걸 상실했죠. 상실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의 의식은 계속 퇴보했습니다. 복지 중심으로 그렇죠. 투자를 그럴 했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안 잘리고 임금 올려서 버티자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의식에 기반을 두다 보니 조합 역시 경제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로 이제 물리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민주주의는 과연 가능하냐? 대기업 노조는 민주주의적이냐?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답게 각성된 사람들이 참가해야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면 표나 하나 행사하지 선거 때 나머지 때 무관심하기 때문에 농락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일부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농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 유지로 남긴 말이 그거 아니에요. 각성된 국민의 조직화된 힘인가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 비슷한 게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라고 하셨죠. 그게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는 시민이 없으면 이게 형식을 갖춰줘도 다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형식을 줘도. 제가 볼 때는 깨어있는 시민들을 조직을 못해서 문제가 같은데. 네, 지금은 안 깨어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일단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깨어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들이 필요한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를 자꾸 복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사람들을 일단은 모이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야죠. 지금은 아무도 안 모이잖아요. 동네에 불나야 사람이 모이거든요. 불나니까 우리 동네 사람 다 모였더라고 저번에.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어디 사십니까? 저 여기 사는데요. 그렇게 불구경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는 모이지만 그런 게 없으면 불을 질러야 되겠구나. 안 모인단 말이죠. 근데 모이고 교류가 있고 이래야 사람들이 조금씩 그 안에서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짜 정치를 잘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의 정치가 그런 데서는 너무 좀 희망을 못 주는 정치. 어쨌든 이게 이제 막 그 얽히고 설키고 막 복잡하고 어쨌든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는데 출발점을 어디로 삼을 것인지 그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구조를 얘네들 안 놀라 그러잖아. 안 놀라 그러죠. 네. 엎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걸 안 놓을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계속 강의 다니면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의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제적인 당이거든요. 네. 세계 수준의 최고의 당. 우리가 OECD 통계에서 나쁜 거 다 1등 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 세력으로 순위를 매겨도 세계에서 1등 할 거예요. 나쁜 거로. 후진 쪽으로. 그 정도로 새누리당은 보면 철학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렇다고 깨끗하지도 않고 하여튼 나쁜 건 다 갖추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렇게 70년을 해먹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상의 자유를 탄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얘들한테. 이 보금을 가지고 있죠. 보검. 국가보안법이라는 보검을 들고 나오면 바로 다 개박살을 내니까 얘네들이 70년을 지금 해먹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 그런 보검이 없었다. 한국이 샌더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오래 못합니다. 벌써 없어졌지.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치판이 이런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보검 때문에 다 죽고 거목들은 잔챙이들만 남아서 새누리당 눈밖에 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뭐랄까 새누리당이 허락하는 야당 운동을 하는 지금 정치판이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허용치만큼만 딱 하는. 네, 새누리당이 허용하는 치만큼만 딱 하는. 새누리당이 허용하지 않는 선은 못하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정치가. 국민들은 과연 이런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걸 깨려면 결국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새누리당이 그걸 허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놈들이 신도 아닌데 왜 지네가 결정하냐 이거예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그래서 정치 활동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도 뭐 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샌더스가 나올 수 있는 사회가 우선적으로 돼야만 이게 해결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본 관건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쟁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는 또 하나가 기본소득제 같은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꾸 물질주의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돈 더 많으면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걸 알려야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정당들이 해야 될 게
우리가 짓고 나면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 더 많이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더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의식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경제 잘하는 정당 이런 소리는 하고 있으니 이 맨날 지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이번에 좀 바꾸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돼. 다음 대선 때 승부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총선은 어차피 이제 뭐 바로 눈앞이니까 그렇지만 다음 대선 때는 그런 비전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말씀 중에 그게 진짜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지금 새누리당이 민중이 주인되는 거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이 허용하는 정당은 민중이 주인되기 위한 싸움을 정당이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확신이 들어서 이걸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가 좀 나와야 한다. 맞습니다. 소름이 돋네요. 4.13 총선을 맞이해서 정치의 진짜 주인인 민중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이것이 민심이다. 오늘은 정대협 윤미향 대표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광복 7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웃음을 절규로 바꾸고 희망을 비탄으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들을 다시 거리로 불러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사실 인정도, 법적 책임도,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도 다뤄지지 않은 한일 정부 간 합의였습니다.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제기하지 않겠다, 소녀상 철거 노력 등 가해자의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들과 피해국 국민들에게는 폭력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합의였습니다. 반드시 해방이라며 길거리에 서기를 25년,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던 지난 25년, 그 세월 동안 엮어온 정의를 향한 목소리들이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기자회견이 있던 그 시간 앞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우리는 어떤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할까요? 바로 지난 12월 28일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거리낄 것 없이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또다시 우리 후세대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처럼 길거리에 서고 세계 각지를 정부 없는 국민처럼 그렇게 떠돌지 않아도 되도록 마음껏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요즘에 이제 그 총선 앞두고 이렇게 각 당의 움직임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뭐 새누리당을 일단 제외하고 국민의당이거든요. 네.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인가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하여튼 뭔가 이제 표상이었단 말이죠. 새정치라고 하는 것에. 네.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최근 행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여러 군데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새누리당한테 격려를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방금 저도 정당에 연결돼서 그러는데 지난달 30일인가요? 새누리당 공식 페이스북에서 네. 안철수 대표를 직접 언급을 하면서 야권연대, 야권야합이라는 이제 제목의 글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를 응원한다. 절대 야권연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셨잖아요, 이분이. 응원한다. 그래서 앞으로 그 굳건한 신념으로 새정치 이뤄내시길 바랍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이거 새누리당이 허용하는 정당 허용하는 인물이 안철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니 어쨌든. 난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새누리당이. 네. 그 새누리당의 지지를 저는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야권이. 야권이. 네, 민중연합당 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받는 것 같아요. 정의당마저도. 네. 네. 뭐 사실 내심으로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잖아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부르죠. 그 역할들을 충실하고 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가장 뭐 이제 충실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안철수 씨의 국민의당 정도가 되는 것이지. 저는 민주당은 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다룬 거 보세요.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협했죠. 그래놓고 했던 말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러니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그래서 안 주는데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나 하면서 그 싸움 안 했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도 덮었죠. 슬쩍. 그 다음에 뭐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남북관계를 다 악화시키는 새누리당의 책동에 항상 동조하죠. 하여튼 더민주당을 과연 야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단 말이죠. 하는 짓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더민주가 압승한다 해도 바뀌는 게 있을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씨가 뭐 당선돼도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야당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목표 상실, 정체성 상실, 야성 상실로 상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야권은 아마 지리멸렬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올해 이제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의 총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각종 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새누리당 정신들 그 새누리당과 그 당시엔 뭐 신한국당이든 뭐 이런 세력들을 철저하게 고립 소멸시키는 방향을 계속 지향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죠. 한국사의 기본 기득권 세력이고 분단의 상징들이고 분단을 대변하고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기본은 이들을 어쨌든 정치에서 몰아내는 방식으로 투표를 계속하고 선거를 어쨌든 이 조건 하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악을 심판을 하는 걸 기본으로 놓고 그 다음에 민심이 어떻게든 총선을 통해 가지고 표출될 수 있게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두드러지는 게 안철수의 국민당의 행보라는 거죠. 일단 결정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의 문제는 낡은 정치랑 싸우려면 새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 정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새 정치가 뭔지도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창조 경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부터 궁금해서 계속 기다려왔는데 새 정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더민주하고 다른 점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그러니까 뭐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욕을 먹는 거예요. 차별성도 없는데 왜 단일화 안 하냐. 전 차라리 이 국민의당이 확실하게 새 정치를 보여줬고 비전을 제시했다면 국민들이 단일화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더민주보다 내가 훨씬 나으니까 독주해라 이랬을 텐데 지금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야당 사이에. 뭐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거기서 거기고 새누리하고는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하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해라 이거죠. 표 갈리니까 새누리당 미우니까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 거고. 근데 아마 단일화는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럴 것 같더라고. 네,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씨가 움직이는 행로를 보면 명예를 중시하는 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분석을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가 본 바로는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또 욕먹는 거 싫어하는 분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욕 먹고 있잖아요. 욕을요 국민한테 먹는 욕을 더 싫어하느냐 아니면 권력층 기득권층한테 주류 세력한테 먹는 욕을 더 무서워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러네요. 네, 안철수 씨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기득권층이나 주류층한테 먹는 욕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경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뭐 없는 사람들이 욕해봐야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주류 언론, 주류 정치권, 주류 세력에서 자기를 따돌림하거나 이런 거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는 행보가 점점점 우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나 새누리당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비판하면은 저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다른 점이라죠. 근데 이제 시청자가 무슨 뭔가 의견 올리면은 막 쪄라. 다르구나 그게. 그렇죠. 그래서 주류의 눈치를 항상 보고 주류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경화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쪽 사람들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쪽 물에서 놀게 되니까 점점 우경화됩니다. 절대 민중을 위한 정치 할 수가 없겠네. 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선명하게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이데올로기와 자기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해야 이 사람이 이제 되는 거예요. 샌더스처럼 높은 데 올라가도 주류한테 욕먹는 건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게. 국민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런 이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정치인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 없는 정치인은 무조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경화되게 돼 있어요. 이거 흡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 없는 정치는 좀 다 퇴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국회에 아무도 없겠네요. 이제 지금은 다 비워야 돼요. 좀 대체로 텅텅 비고 네. 새로 뽑아야 돼요. 그러게요. 싹 걷어내고. 그 정치라는 것은 결국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 시대를 대변하는 정치가 살아납니다. 시대 정신이 민중의 요구고. 민중의 요구. 민중의 요구가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시대 정신은 독립이고 그렇죠. 옛날에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시대 정신은 봉건제 타도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걸 대변하는 정당이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거잖아요. 80년대 시대 정신은 독재 타도였어요. 워낙 독재가 지랄을 하니까 군부 독재가. 그래서 그게 시대 정신이었다. 그러면 90년대 이후의 시대 정신이 뭐냐는 거죠. 그걸 아무도 지금 제시를 못한다 이거 야당이. 그게 예전에 87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렇죠. 거죠. 거기서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그 이후의 시대 정신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간 존엄성이라고 생각해요. 존엄성. 이제 인간 존엄성을 회복해야 분단국부 돼. 이런 거 아닌가? 그게 결국 같은 얘기거죠. 네. 인간 존엄성 중에 기본은 자유인데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그다음에 인간 존엄성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데 기본소득제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되는데 인간으로서 사회에 나가면 항상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갑질당하고 한국인들의 이 인간 존엄성 유린 현상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 지금. 그럼 이거를 지금 회복시켜 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의 야당들의 기껏해야 시대 정신이라고 대변하는 게 경제민주화예요. 아니면은 돈 더 벌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진짜 민중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냐는 거죠. 정말로 절실히 요구하는 게 돈이냐는 거죠.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집착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돈을 통해서 뭘 지키려고 하는 거냐면 자기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너무 처참하게 유린당하니까 돈 벌어서라도 그걸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대변해 줘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요구를. 근데 이 시대 정신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없으니까 에너지가 모이지 않고 에너지가 모이지 않으니까 야당은 제도권 야당화되고 지리멸렬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음 대선의 관건은 결국 이런 시대 정신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등장할 것이냐. 그가 과연 민중의 시대 정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에 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가망이 없네 그러면. 안철수 씨. 안철수 씨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가 가진 철학이 시대 정신하고 맞았을 때 그 정치인이 성장하고 대통령까지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이제 환상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네. 언론이 좀 주로 만들었겠지. 만들었지만 오래 못 가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이제 시작할 때는 약간 이제 좀 깨끗한 이미지로 했다가 지금 완전히 지금 인상이 안 좋아졌어요. 얼굴이 뭐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심리 분석 하시니까 정치인들 그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내년 대선 나오셔서. 내년 대선 때 대선 주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책을 계약하고 그래요? 있어서. 예. 언제 나옵니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대선 주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겠죠 뭐.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때 안철수 씨도 해야 되겠죠. 네. 분석을.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하고 그러겠네요. 자신 있게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 잠깐만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피난민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생활하시는데 부산에 의사하셨다고 하더라고 안철수 씨 아버님이. 근데 이제 그 돈 없는 피난민들을 좀 많이 도와줬다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의 평가는 뭐 그런 집안이니까 사람은 살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조건이면은 더 좀 이게 민중적인 그 철학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환경이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그건 아버지 관계와 관련이 있는데 뭐 제가 나중에 분석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아버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안 좋았어요? 뭐 지금으로서는 현재까지 획득한 정보에 의하면 그게 좋은 편 아닙니다. 네.
결국 체게바라도 아버지가 그런 편이었거든요. 고아들 돌봐주고 네, 네.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관계가 좋죠. 체게바라는. 그래요. 네, 그것도 하나. 이명박도 아버지가 하고 사이가 나쁘고. 나빠요? 네. 저 확실한 정보입니까? 네. 그게 좋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같은 사람이. 결국 그렇게 되는군요. 노 전 대통령은 아버지하고 사이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안타까운 아버지인 거죠. 몰락한. 그 이제 분석이 끝나는 인물이 하여튼 인물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씩 다르죠, 뭐. 네네. 그러죠, 뭐. 뭐 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대선이. 네. 지금부터 뭐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지금 딴 책 써야 되는데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단념하거나 이렇게 쳐내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을 드릴게요. 재밌겠네요, 그거. 기대되는데. 저희가 대선에 직접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 여기다가 안철수 의원은 좀 분석하려고 그랬더니 분석 안 끝내셔가지고 다음 기회로 좀 미루고 총선 그리고 민주주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칠까요? 예. 네. 그래서 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네. 1부, 2부 방송을 모두 마칠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